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내년에 여름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어떤 부동산 상승 신호가 좀 있을 때 보고서 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네. 하락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지인 어플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뭘 보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나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72년도에는 이제 그 500원 정도를 들고 가면 짜장면 3그릇 먹고 그리고 이제 뽀빠이 같은 거 과자도 사서 먹을 수 있었는데 82년도 들어갔을 때 500원이면 네. 짜장면 한 그릇인 거예요. 이게 지금 짜장면에 한 젓가락도 못 사요. 짜장면 가격이 요즘 뭐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희 사무실 근처만 해도 7,000원, 8,000원. 맞아요. 주택 가격은 미친 듯이 이렇게 폭등을 하기도 하고 폭락을 하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는 거의 이 물가 범위에서 네. 뭐 많이 가면 한 2-3배 정도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거의 움직이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오르거나 내린다. 네, 그거를 사실은 우리는 뭐 이렇게 그 통계자료 본다고 하면 좀 보시는 분들은 뭐 KB 거, 네, KB에 있는 시계열 자료 정도를 네. 보시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헤렌흐르트라는 그 조그마한 동네가 있어요. 네. 거기에 주택 가격을 1600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추적을 해본 거예요. 500년 후에 한 거예요? 400년 후에? 그러면 뭐 그 사이에 전쟁도 났을 거고 뭐 산업혁명도 있었고 네. 별일이 다 있었겠죠. 네. 그거를 다 해가지고 쫓아가서 보니까 거의 물가 상승률에서 큰 틀을 못 벗어나더라. 그러면 전쟁도 많이 겪었고 산업혁명도 겪었는데. 그쵸. 네. 별의별 왜 그럴까? 그게 주택이라는 거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필수제인 거예요. 어디 내 집은 있어야죠. 아니 빌려서라도 살아야죠. 네. 그리고 하나는 자산인 거죠. 네. 그게 필수제로서의 어떤 성향이 장기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정부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한테 자 집값이 이렇게 계속 막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된다. 이 정부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너 집값 올리는데 뭐 하고 있냐. 그렇죠. 결국은 정부에서 이걸 필수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공급을 늘리고 이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에 대한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책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가치. 네. 내가 그냥 그런 정부의 어떤 정책을 제외하고 네. 내가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사회라면 내가 한 10년 정도 일을 해서 월급을 모으면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30년 일을 해서 돈을 모아도 집이 저기 가 있어. 그럼 이 잘못된 사회라고 우리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장기로 보면. 그런데 단기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는 10년 사이클이에요. 10년 정도면 단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좀 많이 달라요.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앞에 보셨던 거는 이제 400년짜리 400년짜리 얘기였고. 예. 이거는 그 지금 KB에서 8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예요. 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바꿔보면 네. 요런 구조가 되거든요. 보기 이제 조금 쉽게. 서울하고 6개 광역시.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거가 물가예요. 그러면 장기로 놓고 보면 네. 결국은 물가는 이제 해마다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네. 만약에 물가가 안 올랐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가가 마이너스가 났다. 경기 요 저성장의 늪, 일본이 그런 경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물가는 해마다 조금씩 안정적인 선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저게 이제 그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가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동그라미를 해놓은 곳들이 뭐냐면 네. 상승하는 구간인 거죠. 나머지는 이제 좀 조정을 받는 어떤 구간들이고 물론 저게 벌어져 있는 거가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계단형으로 상승하는 거는 필수제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자산이 그렇게 가요.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에는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짜장면 가격이 그러니까 밀가루 원자재의 어떤 영향 없이 갑자기 짜장면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짜장면 가격이 1,000원, 2,000원 오를 수는 있지만 2배로 오르진 않죠, 몇 년 사이에. 그렇죠. 갑자기 뭐 어제는 1,500원이었는데 오늘은 2,000원이고 내일 되면 3,000원 할 거래.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필수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가격이 물가에 굉장히 스티키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붙어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네네. 선처럼. 네. 근데 이제 자산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저게 폭등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산은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심리가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집을 사면 내년에는 가격이 좀 빠질 거야. 물론 10년 뒤에는 오르겠지만 그쵸. 내년엔 이게 빠질 거야. 이렇게 되면 안 사죠. 빠질 거 왜 사요? 더 떨어지면 사야지. 네. 근데 저렇게 폭등할 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더 올라. 그렇죠. 실제로 최근 한 5, 6년 동안의 그 미친 폭등장이 그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사는 거지. 네. 내년에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간이 발생하는 거가 이게 자산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단형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폭으로 오르고 좀 조정받고 뭐 유지하거나 떨어졌다가 또 큰 폭으로 오르고 하지만 결국에는 30년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간다. 네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쵸. 이게 88년도 올림픽 이후인 거예요. 이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뒤에 이렇게 쭉 수평을 유지하거나 좀 빠지거나 이렇게 된 거가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죠. 일기 신도시도 막. 네네. 그거 할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뭐 중국에서 모래 가지고 온다, 중국에서 시멘트 가지고 와서 지었다, 뭐 이런 소리도 나고, 뭐 바다에서 그냥 모래 퍼와가지고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건자재가 전국에 동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어요. 이게 말씀해주신 국민 입장에선 중산층이 내가 올림픽 지나고 나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서 내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돼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정부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공급을 해내냈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IMF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빠졌었죠. 그렇죠. 유지되는 게 아니라서 하락을 했네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경제가 회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온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위에 있는 구간이 있고 밑에 있는 구간이 있는 거가 상승하는 시기가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쵸. 서울은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했거든요. 부산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지방시장은 더 올랐더라고요. 그때. 네, 올랐어요 그때. 그게 이제 그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사실 금융위기가 일반 서민들한테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잘 막았죠, 사실.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이렇게 내가 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저기 은행이 망한대. 뭐가 망한대. 요즘 분위기 안 좋아. 그냥 일 벌리지 말자.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년에 안 오를 것 같아.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산은 전혀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금융위기인데 골드만삭스가 위험해. 비만이 맛이 갔어.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직장이라든지 하는 정보의 어떤 습득이라든지가 조금 편차가 있어요. 그렇죠. 또 서울엔 아무래도 금융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본사들도. 네. 그래서 이제 영향 없이 그냥 이렇게 쭉쭉 간 거예요. 하여튼 요런 어떤 시기들을 지났고 이걸 잘 보시면 상승이 이게 지금 그림에서 짧게 보여서 그런 거지 여러 해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1, 2년이 아니다. 네. 5년, 6년이다. 여기에서도 여러 해를 갔어요. 근데 요 구간도 길어요. 그죠. 유지되는 기간도 막 5, 6년 될 수 있겠네요, 진짜. 더 넘어가요. 10년 정도까지 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숫자가 없어서. 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밑에 보시면 수치가 있어요. 이게 86년도부터예요. 네. 한 이쯤에서가 88년도예요. 네. 그리고 쭉 상승을 했어요. 3, 4년을.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물량이 되기 시작하면서 90년도 초반부터는 이제 쭉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98년도에 IMF 터지고 빠졌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을 하니까 다 같이 1년, 2년, 3년, 4년을 올랐어요. 예. 그리고 한번 조정을 짧게 받고 그 다음에는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쭉 거의 한 4년 가까이를 가격이 안 오르고 오히려 빠지면서 이렇게 갔고, 네. 지금 뭐 하늘색이죠. 하늘색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이만큼 갔었어요. 이때 뭐 이렇게 개발 계획 같은 거 여러 가지 나오면서 갔다가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를 맞고 쭉 빠졌어요. 네. 빠진 시간이 지금 2014년, 2015년도까지. 거의 뭐 7, 8년 되는 네. 거 같네요, 진짜. 요 정도 구간이 한 7년에서 8년 정도 구간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요 구간이. 요게 7년 정도, 8년 정도. 네. 자, 여기에서 이까지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01년이거든요. 네. 여기가 91년이면 10년을 빠진 거예요. 10년을 빠졌네요, 하락을. 네. 광주 같은 경우. 네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조정받는 구간들이 네. 긴 거예요. 한번 이게 데미지를 입고 조정이 되고요. 근데 이쪽에서의 원인과 이쪽에서의 원인이 좀 다르긴 하죠. 이쪽은 공급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 건데 그 공급이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지역별로 이제 공급 물량이 다르니까 어디는 공급이 많고 어디는 공급이 적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대표님 그 약간 그래프가 97년, 그러니까 90년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 좀 IMF의 영향도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유지되거나 하락한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년 이렇게 전국이 되는 그 동일성이 있는 반면에 네.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 혹은 유지되는 기간이 전보다 짧아진 것 같고 뭔가 좀 더 상승을 좀 더 활발하게 한다. 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네. 이게 지역별로도 그 하락되는 기간이 짧고 뭐 이렇게 되는 거가 자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네. 서울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가격 2015년 정도? 2015년, 16년 이래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투자하시던 분들이 부산 대구에서 투자하시던 분들이 이제 서울로 그때 갈아타기를 하러 많이 올라오셨어요. 네. 올라와서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뭐겠어요? 서울 엄청나게 싸다. 서울은 부산에 비하면 너무 싼 거 아닌가? 맞아요. 서울 아파트 정말 싸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매입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매입이 됐고. 그런데도 우리 서울에 계신 많은 분들 또 공중파 방송에서는 지금도 비싸다, 거품이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벌어지고 뭐 이렇게 어떤 시장이 이렇게 죽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동네가 큰 동네예요. 이게 이제 턴을 해가지고 넘어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작은 동네들은 이렇게 좀 더 빨리 이렇게 턴을 한 거예요. 턴해서 보니까 부산에서 평당 1,000만 원 하는데 마포에 오니까 1,000만 원이네. 사실 이제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뭐 한 1,200, 1,300 정도. 얼마 차이 안 나네.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좀 사볼까가 되는 거예요. 그쵸. 부산에 웬만한 데보다 마포가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 시기에 그 생각을 다들 했어요. 서울이 안 간 거예요. 이미 지방에서 돌면서 부산에서 투자했다가 대구 갔다가 울산 갔다가 하신 분들은 맞아요. 지역이 다르게 가는구나. 사이클이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만 갈 거냐? 아니다라고 생각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이 간다. 라고 보고 이제 지금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갭 투자로 굉장히 거의 집도 안 보고 많이 이렇게 매입을 하셨었고, 그게 이제 그 어떤 시발점이 돼서, 네. 그러니까 그 시장 분위기를 턴시키는 데는 영향을 줘요. 근데 실제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는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해야 돼요.
투자자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할 뿐이지 네. 실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일반 실수요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실수요자가 집을 안 사는데 투자자들이 뭐 집을 사서 가격을 끌어올린다. 물론 전국에 그런 동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작은 도시면 조금 더 그럴 수 있겠죠. 강원도 쪽이 그래요. 서울에서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좀 오르고. 네. 지금 저걸 보신 것처럼 이 하락되는 구간이 그렇게 뭐 이렇게 1, 2년 사이에 이렇게 턴을 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 오버슈팅 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거의 네. 수직으로 전국이 다 이렇게 상승하는 맞아요. 요 구간. 맞아요. 이 구간 때문에 이제 조정을 웬만큼 받아야 된다. 너무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대표님 보여주신 걸 봐도 정말 20년 이후에 상승은 정말 미친 상승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높게 올랐기 때문에 정말 적어도 하락 후에 좀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락을 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 상승의 각도를 보시면 이때도 이 정권이 위험하다 할 정도로 예,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 당시에 신문기사 같은 걸 보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그렇죠. 근데 그 뒤에는 좀 완만한 편이었는데 여기는 전국이 지금 이 정도 각도로 오른 거예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올랐네요. 네. 정말 상승 각도가 네. 이거는 이제 어차피 아파트라는 상품의 생산이 한 80년도부터라고 계산을 해보면 저건 이제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뭐 이렇게 당분간은 좀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가 이제 필수재 그리고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로는 필수재 성격을 따라가고 단기로는 자산의 성격을 좀 드러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출발할 때도 이제 좀 기간이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멈출 때도 예, 갑자기 급증가를 해서 멈추지 못하고 그 전에 이제 신호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게 상승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가격이 상승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1월 1일 0시부터 올라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는 애가 먼저 올라가고 그걸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오른다고 부산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서울 안에서도 예, 강남이 오른다고 성동구가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편차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어떤 특징들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아파트 사이클이에요. 네. 정상적인 사이클에서도 가격이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하락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거가 정상이에요. 잘 보시면 지금이 이제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뭐 요 정도. 예. 네.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면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가 예를 들어 1000세대가 입주를 해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세대가 시장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이제 전세 그 비율이 바뀌긴 하는데 300세대 정도가 전세 물량이 나왔어요. 네. 자, 이 전세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하죠? 뭐 기존에 옆에 살던 분들한테 뭐 세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수요는 거의 고정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저 옆에 새 아파트에 싼 전세가 나왔어요. 전세 하나 사놓을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냥 심심한데 전세 2개 살까 이런 일은 없죠. 그렇죠. 내가 그리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새 아파트에 좀 싼 게 나왔더라도 잘 안 가요. 잘 맞아야지 가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또 자녀도 학군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수요가 채워지려고 하면 좀 더 멀리에서 이걸 데려와야 돼요. 근처가 아니라. 네. 이 동네에 한 달에 100개의 전세가 거래가 되는데 갑자기 물량이 300개가 나온 거예요. 네. 한 달에 소화하는 건 정상적인 시장에서 100개고 나머지 200개가 이제 소화가 되려면 기간을 많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멀리서 데려와야 돼요. 밥 먹을 사람 친구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그렇죠. 오래 먹든지. 네. 그러면 오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 전세 놓는 사람들은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입주하는 시점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쫙 빠져요. 전세 가격이. 그 가격이 싸야 멀리서라도 이제 끌어올 그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세 가격 하락이 그 지역에 영향을 주니까 매매 가격에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전세가 쭉 빠지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가 정상적인 시장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질 이 전세는 실질 이제 소유 활용 가치인 네. 건데 실질 활용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시장이 후퇴를 하게 되고 이제 하향 시장으로 접어드는데 이쯤 가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이 일을 안 해요. 자, 미분양도 나고 전세 가격도 되고 뭐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건설사가 왜 지금 그걸 내가 손해보고 장사할 필요가 그렇죠. 없죠. 하던 것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건 조금 손을 놔도 되겠어라고 하는 건 딜레이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안 해야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규 주택이 부족하게 돼요. 공급이 스탑이 돼버리니까. 네. 그리고 이게 스탑이 되는 거가 건설사 한 군데서 우리 안 해가 아니에요. 건설업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렇죠. 다들 비슷하게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부족한 요 기간 동안에 수요가 축적이 돼요. 새로운 내가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어디 이사를 했거나 독립을 해서 집을 필요로 해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신혼부부가 제일 원하는 주택은 신축 아파트예요. 그죠. 새 아파트에서 하고 싶죠. 기왕이면. 네, 새 아파트에서 뭐 전세라도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빌라 같은 것들 이제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부터 먼저 전세가 상승을 해요. 네. 그러면서 빌라가 동네에 보시면 그런 빌라 있을 거예요. 뭐 땡땡 빌라 1호, 땡땡 빌라 2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으로 비슷한 빌라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시기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가 지어지고 있는 와중에 분양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 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근처에 땅을 구해가지고 네. 현장을 그리 옮기는 게 수익률이 높아요. 빨리 또 지어야지. 네. 그러니까 요거 짓고 똑같은 설계로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요런 신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제 건설사들도 본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부터 해서 모든 사업장을 다시 이제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규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차이가 여기는 수급 장세예요. 그래서 현물의 가격이 올라요. 현물의 가격이라고 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전세를 뭐 2년 뒤에 들어갈 걸 미리 계약하는 일은 없잖아요. 네.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후반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권리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 분양권. 새 아파트가 될 거. 네. 향후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은 지금 현물이 없는 상태지만 그 권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이제 돈이 유동성이 이제 많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올라가니까 구축도 끌어올려요. 구축이 올라가니까 이게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끌어주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공급 물량이 폭증을 하고 이 공급했던 거가 이거 공급이라는 건 분양이니까 분양을 많이 했을 때 뒤에 결국은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이 입주 물량이 많은 전세를 만들어서 예, 다시 조정받는 이 정상 사이클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사이클.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이 된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돈 풀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공급이 과하게 그렇죠. 됐다. 유동성이. 저기에서 이게 권리가 이 실물을 끌어올렸잖아요. 네. 예. 그럼 이게 한두 번 정도 하면 끝나야 되는데 몇 번을 더 간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여기 이게 분양을 1억에 했는데 구축이 한 7천에 네. 그러면 그러면 뭐 새 아파트니까 그래 한 3천 정도 네, 뭐 3천 정도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이걸 들어가는데 이제 얘가 이제 저 상태에서는 권리의 가격이 좀 더 올라가잖아요. 네. 좀 더 올라가서 1억 1천, 1억 2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와요. 얘가 8천, 9천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정도 갭으로는 좀 부족한데 신축에 좀 더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더 올라가요. 그럼 얘가 더 올라가니까 얘는 뭐 구축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입지도 괜찮아. 뭐 사람들도 많이 잘 평가도 좋아. 또 올라가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다가 얘가 보통 이런 거 분양권하고 가격 비교하는 건 그 동네 대장이잖아요. 네. 자, 대장이 올라갔어요. 그 옆에 2등이 있어요. 네. 얘는 가만히 있을까?
얘들도 1등이 저 정도면 나도 이 정도는 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올라온 거가 유동성 장세인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여기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이 더 많이 되면서 자금이 더 많이 공급이 되면서 조금 오버슈팅이 난 것 같다. 그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어떤 공급 사이클이거든요. 네네. 뭐 건설사가 처음에 좀 짓기 시작했는데 수익률이 올라가요.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면 모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사들이 터져야지. 더 지어야죠. 그리고 그걸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도 어떻게든 토지를 확보해라. 사업장 그쵸. 확보해라. 그쵸.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개발 사업장을 서로 뺏어가는 일도 발생을 하는 거죠. 서로 소송해가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공급이 과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건설사 대표예요. 어쨌건 분양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남들은 지금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난 좀 기다리겠어. 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통으로 내 거일 때. 그리고 내가 그 정도 조절해도 뭐 상관없을 때 건설사가 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있는데 얘들 다 놀리고 우리 올해는 일을 좀 줄이겠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물론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뭐 분양도 잘 안 될 거고. 네, 아니 그 전에 이미 비용이 땅을 매입하고 짓는 게 그 비용이 올라가고 두 번째로는 사업비에 미분양에 대해서 미리 돈을 떼놔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마케팅을 미친 듯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떼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한 채를 팔면 뭐 이렇게 백마진을 100만 원 줬어. 한 채 팔면 백마진 1000만 원 줄게. 그런 자금들을 미리 떼놔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지만 이미 뭐 공사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면 이제 공급 물량이 어느 시점이 되면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공급이 별로 없는 시기가 되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시장이죠. 네. 요게 이제 지금 이런 시장들을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럼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럼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 어떤 패턴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면서 상승장이 오거나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에 관련된 자료는 딱 2개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가격이에요. 상승장이 오거나 이제 실제로 부동산이 움직이려면 가격을 잘 따라가서 가격이 실제로 상승을 한다 안 한다를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래가 터졌어요. 한 몇 달 이제 거래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현장에서 중개업소에 매물이 없어요. 거래가 잘 되니까 그죠. 매물이 기존에 있던 거 다 팔려나가고 없겠죠. 이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100개, 200개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에서 망으로 매물을 공유를 해요. 맞아요. 네, 뭐 1000세대짜리 아파트다. 뭐 그럼 노멀하게 한 10개, 20개 정도의 매물이 있었다. 맞아요. 그거 거래되고 매물이 없어요. 그렇죠. 다 중복 매물이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요. 그럼 가면 소장님은 이미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제가 소장님 집 보러 왔어요. 혹시 매물이 있나요? 라고 하면 거기 명함 가지고 가세요. 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 소장님은 누구랑 통화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집주인들하고 통화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사장님 지금 이제 물 들어왔어요. 좋은 가격 받아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물건을 내면 저희가 이제 뭐 본래 5억짜리인데 5억 5천 받아드릴게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따야 되니까. 그런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죠. 그죠. 4억 5천에 팔아드릴게요 하면 누가 팔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팔아드릴게요 하고 물건을 계속 따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알아서 물건 가격을 올려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금리도 있을 거고 뭐 통화량도 있을 거고 수요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거 하나로 저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부동산은. 저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뭐 소득이라든지 심리, 금리, 수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금리 하나만 놓고 가격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금리가 이렇게 되고 심리가 이렇게 되고 공급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럼 저런 요소들을 다 놓고 마이너스 가격이 떨어질 요인들 체크하고 가격이 올라갈 요인들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개 항목을 뽑아냈으면 10개 중에서 7개가 신호가 왔어. 이러면 이제 해봐도 되는 거예요. 공부할 게 많아요. 저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싫어서 대표님 부동산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그냥 이걸 압축해 놓은 거예요. 네.